전 시간에 투자론의 앞부분을 좀 했는데, 자, 먼저 지렛대 효과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은행 이자는 일반적으로 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구입할 때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져갈 돈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걸요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테마 1의 1번 볼게요. 자,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하여 단기간에 현금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요, 낮다 해줘야 되겠네요. 주식 같은 경우는 돈이 필요하면 얼른 팔으면 되는 거죠. 곧바로 돈이 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상가 같은 경우라든가 공장 이런 것들은 5년이 되도록 10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죠. 그러니까 현금화될 가능성이 낮다 해줘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걸 말한다. 맞는 겁니다. 은행에서 일부 오히려 돈을 빌리게 되면 오히려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 혹은 부의 지렛대 효과 해줍니다. 자, 4번 볼게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라든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그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자, 레버리지 효과는 순전히 수익률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많이 조달할수록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만큼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돈을 못 갚을 가능성 이런 것도 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볼게요.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어떤 노량진이 있는데, 노량진에서 고시원 사업 하려고 합니다. 그래 B라는 고시원, C라는 고시원, D 이런 게 팔려고 내놨는데, 자,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자꾸 올리려고 하고,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라도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보면 이제 싸게 나오는 것들이 간혹가다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뭐 권리금 같은 거 이걸 적정히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싸게 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좀 싸게 나온 겁니다. 매년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다. 그럼 이때 수익률은 몇 %라고요? 20%죠.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여기다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해줍니다.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요 정도는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요거 수익률 해줍니다.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요때 선택하는 겁니다. 자, 요때 이제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있다면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 이걸 뭐라고요? 위험이라 하는데,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이걸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왜 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이거는 왜 은행권에서는 한 3% 정도가 이자율이 형성되어 있고 저축은행은 좀 높냐는 얘기죠. 이거는 저축은 이쪽으로 갈수록, 저축은행 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그만큼 커지죠. 그럼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인 무위험률에다가 이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라는데, 그러한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위험 할증률이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그러면 그 예상되는 인플레까지도 반영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면 필연적으로 위험이 있어 없어요? 위험이 있죠. 그럼 위험은 어떤 형태로 투자 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이거를요 위험의 처리 방법 해줍니다. 위험의 뭐라고요? 처리 방법이라는데, 내 손에서 나간 돈 1억이고 1년 후에 처분했을 때 1억 2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현금 유출액, 얘는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인데,
이거는 잠시 후에 할 겁니다.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로 할인합니다. 할인하게 되면 어떤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요걸 투자 가치 해줍니다. 좀 이따 할 거니까 여기서 요거 뺀 걸 수년가, 이것보다 이거 한 걸 뭐라고요? 수익성 지수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 위험이 커졌다, 저 지역이, 그러면 요구수를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 가치가 낮게 평가되면서 수년가도 낮아집니다. 이러한 형태로 하는 걸요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다 하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여기 끝난 다음 계속 할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테마 2를 볼게요. 자, 수익률과 위험이다 해서 2번 볼게요.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한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을 때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가? 어쨌거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그 각 상황하의 수익률을 확률로 평균을 낸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보니까, 자, 비관적이 될 때는 한 4%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정상적일 경우는요 8%를 벌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요 낙관적일 경우는요 13%를 벌 수 있답니다. 여기다가 발생 확률을 곱하면 되는데 20%, 60%, 20%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가 0.2, 여기다가 얼마라고요? 0.6, 여기다가 얼마라고요? 0.2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이 되는데 이게 얼마냐? 8.2% 나올 겁니다. 8.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기대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투자 내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위험이 크냐 작냐 이걸 평가하는 것도 측정하는 것도 분산과 표준 편차 있죠. 이걸로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무위험률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자 보세요. 요구 수익률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위험률이 올라가게 되면 얘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위험률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전부 다 뭐라고요?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입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이 같다면 가능하면요 기대치가 높은 거 있죠. 그리고 기대치가 같다면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려는 이러한 사람을요 위험 회피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 하는데,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은 같답니다. 요거는 기대 수익률, 요거는 위험이다 하니까 어쨌거나 기대 수치는 같으니까 뭐 여기 이런 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A 투자안보다는 B 투자안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표준 편차가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A가 요거라면 B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A보다는 B가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요 B를 기각하고 A를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이럴 경우는 A 투자안보다는 B 투자안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하면 A 투자안이 선호된다. 맞는 겁니다. A가 선호된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요거 지금 할 건데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요걸 위험조정 할인율법 혹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하는데, 위험조정 할인율법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위험해질수록 점점 뭐라고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자, 우리 뭘 좀 알아볼 거냐면 포트폴리오 이론 알아볼게요. 자,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산에 분산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분산 투자하게 되면, 자, 간단히 볼게요. 여기다 신림동에 세 고시원에 3개에다가 나눠 투자한다고 쳐볼게요. 나눠 투자하게 되면, 자, 그 미래 상황이, 미래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쨌거나 만약에 투자한 이후에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럴 경우는 셋 다 아주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평균 잡았을 때 다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은 절대, 자, 분산 투자하더라도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은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죠.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 없다.
근데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예를 들어서 A 고시원 음식 맛이 좋은데 B씨는 안 좋다. 그러면 A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만 B씨는 낮은 수익을 기대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로 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만약에 투자한 이후에 C 고시원 근처에 대형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다면 C는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A, B는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걸요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줄인다는 것은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뭘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 요게 제거가 가능하다. 자, 분명히 기억하시고, 자, 좋다. 비체계적 위험 줄이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럼 어떤 형태로 줄이는 게 분산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냐? 좀 알아볼게요. 자, 이 사람이, 자, 20억 가지고 일부는 우산 만드는 회사, 일부는요, 장화 만드는 회사 투자했다. 그러면 나중에 시장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얘네들은요, 자꾸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이. 이럴 경우는 분산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일부는 장화, 일부는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에 투자했다. 이럴 경우는 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대로 움직여야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상관계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상관계수는 같이 움직이는 정도 있죠. 이걸요 상관계수를 하는데 얘는 자꾸 같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상관계수가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자꾸 얘랑 같이 상관계수가요 작다 해줍니다. 상관계수가 어떻다고요?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로우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만약에 상관계수가 가장 클 때가 언제냐면 플러스 1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랑 분산 투자했더니 플러스 1이다. 이럴 경우는 정확히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 올라가면 얘도 똑같이 10%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산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상관계수가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일 때인데 이때는 정확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화가 10% 올라갈 때 아이스크림은요 10%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을 100%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자꾸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더라도 자꾸 반대로 움직일수록 알겠죠? 그리고 자꾸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로 분산 투자하는 게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이냐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얘는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위험인데 시장에는 자, 투자 비중을 달리하거나 투자 항목을 달리하게 되면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좌상향 쪽에 있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한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효율적 전선이다. 혹은 뭐라고요?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은 놈이죠. 위험이 똑같다면 기대치가 가장 높은 놈을 선택하다 보니까 요선 내에 있는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요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이런 걸 좋아하냐 그런 얘기죠. 이거는 투자자마다의 어떤 위험 회피 정도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적 투자자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는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수적 투자자는 요 점을 선택하려고 하고 공격적 투자자는요 요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테마 3의 1번 볼게요. 세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가? 단 호황과 불황이 될 확률은 각각 얼마씩이라고요? 50%씩이랍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항상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요 계산 문제가 자주 물어보니까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디 갔냐면 자 볼게요. 자 요거 자 세 개의 그 번서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요건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자 먼저 A 부동산은 호황일 때는 몇 프로 벌 수 있어요? A 부동산은 6% 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불황일 때는 몇 프로 하고요? 4% 벌 수 있네요. 4%. 자, 여기다가 이제 발생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이 될 확률이 각각 몇 프로 하겠어요? 50%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5, 여기다 얼마라고요? 0.5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한 게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B하고 C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해설에 나오니까. 자, 계산하면 요거는 5%, 요거는요 6%, 요것도 얼마라고요? 6%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뒤에 나오니까.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각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5%, 그 다음에요 6%, 여기다가 투자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투자 비중. 그러니까 A에 20% 투자하겠다, B에 30%, C에는요 50%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2를 곱하면 되고, 여기다 얼마라고요? 0.3, 여기다 얼마라고요? 0.5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0.2, 자,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쓰니까 이거 계산하면 5.8% 나올 겁니다. 5.8%. 자, 이렇게 제가 쓰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요, 실전에서는 계산기 가지고 톡톡톡 두드리면 됩니다. 톡톡톡 두드리면 돼요. 2번 보겠습니다. 경기 변동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야기되는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여기까지 맞는데 이를 뭐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이다 해줘야 돼요.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인 위험, 개별 부동산마다 나타나는 위험이 있죠. 이런 거를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은 해줘야 됩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제거할 수 있다 해줘야 됩니다. 이거 맞네요. 그러니까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 해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자꾸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때는 상관계수가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음의 값. 그러니까 자꾸 같이 움직일수록 플러스 값, 자꾸 반대로 움직일수록요 마이너스 값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음의 값을 가짐으로 분산, 위험 분산 효과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 해줘야 됩니다. 커진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1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플러스 1일 경우에는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고 했죠. 분산 효과. 그러니까 자, 1일 경우에는 분산 효과는 없다. 맞는 겁니다. 없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저거 있죠?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맞는 겁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이런 거 관련돼서는 이 정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이 아니라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화폐의 시간 가치다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고, 얘는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인데,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100원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100원에다가 한 번 발생하는 돈을요 일시불 해줄게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인 내가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 자,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3년 있다가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치해야 되냐? 그러면 이자를 쏙 빼낸 금액을 예치하면 되죠. 그때는 133.1원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 현재가치계수라는 걸 딱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좀 응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요거고, 응용을 딱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정년퇴직자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매기 말 적금 불입액이 30원씩이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예금을 한 번 한 거죠? 그럼 얘는 매년 말 계속 했다 치면 돼요. 하나하나 다 이자 붙이면 되는데 어느 세로 붙이고 앉았습니까? 자, 지금부터 매기 반복해서 발생하는 돈을요 연금이다. 그래서 30원에다가 연금의 미래가치인 내가계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곱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가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적금 차질 돈이 800원입니다. 그럼 매기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적금 불입액은 아는데 차질 돈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요 적금 차질 돈은 아는데 불입액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자를 다 붙인 게 800원이라는 얘기죠. 이때는 800원에다가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요걸 뒤집어 놓은 거를요 감채기금계수로 하는 겁니다. 감채기금계수. 자, 이번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어떤 정년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받는다면 40원씩 받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꺼번에 좀 장사하려고 한꺼번에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자 40원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공식을 딱 곱하면 됩니다. 자, 요 공식은 암기하되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몰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거꾸로 해볼게요. 어떤 정년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900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매기 연금의 형태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연금 형태는 아는데 일시불로 받는도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요 일시불로 받는 아는데 연금의 형태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자를 쏙 빼는 게 900원이죠. 이때는 900원에다가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요거 뒤집어 놓은 거를요 자 이걸 저당상수 해줍니다. 뭔 상수라고요? 저당상수.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왜 저당상수자면 은행에서 900원을 빌렸을 때 매기 동일한 금액으로 원금이자를 갚아 나갈 때 있죠. 그때 이제 저당상수라는 걸 곱해줍니다. 어쨌거나 어디 갔어요? 자, 여기 얘와 얘는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이거의 역수라는 게 이것분의 1한 게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분의 1한 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역수관계 있다. 아시고. 자, 읽어볼게요. 테마 4를 보겠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1번 볼게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가 아니라 감채기금계수의 역수입니다. 감채기금계수의 역수이다. 2번 볼게요. 주택 마련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요 저당상수 사용한다. 맞습니다. 저당상수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기 위하여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결국은 3억짜리 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기 적금 불입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는 3억 원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감채기금계수를 곱하여 구합니다. 뭘 곱한다고요? 감채기금계수를 곱하여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6개 몇 번이고 이렇게 계속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어떤 경우에 써먹냐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써먹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잠깐 오겠습니다. 우리 투자를 하려면 맨 먼저 투자를 한 목적을 정해야 되는데 목적은요 자 이 부의 극대화에 있다. 이런 목적을 정했으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만한 부동산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A라는 원룸 뭐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B라는 상가, C라는 임대주택도 괜찮다는 얘기죠. 이렇게 뽑아보는 걸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해줍니다. 여러 투자안을 선정한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에 대해서 내 손에서 나가는 돈,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요거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원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총 8억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서 총 5층짜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투자론에서는 내 돈 투자액을요 지분 투자액이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이다. 줄여서 지분 저당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내 돈은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빌려야 돼요? 은행에서 얼마 빌릴까요? 3억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너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하겠다. 그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자, 그럼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가는 돈이죠.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해보겠다. 그러집니다. 그럼 내 손에서 나가는 돈은 5억이고, 이렇게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내 손에 들어온 건 아니죠. 각종 경비 다 빼야 되고 그 다음에 행여나 갚는 돈 있으면 갚아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자 소득세 같은 거 빼고 났더니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매년 얼마씩 들어온다고요?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미래 상황을 꼼꼼히 예측해서 자,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했을 때는 한 13억 정도 받을 것 같다. 근데 13억이 전부 내 손에 들어온 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도 빼야 되고, 그다음에 행여나 못 갚은 돈 좀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양도세 이런 거 빼고 났더니 한 7억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투자 결정 기법 있죠? 요거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요건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요거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그럼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결국은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거 수익률이라는 걸 할인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투자 가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요거 뺀 걸 수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 뭐라고요? 수익성 지수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인데, 요건 좀 잠시 하기로 하고, 자, 먼저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요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8천만 원은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요, 영업의 현금 수지다 해집니다. 요걸 뭐라고요? 지분 복귀액이다. 그럼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자, 이 8천만 원은 가유순 전후다. 이렇게 가유순 전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한 칸 뜬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 갔어요?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가능 조소득에서 공부는 안 하고 기타만 치고 있네.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하니까 뭐라고요? 공실 및 불량부채는 빼주고 기타 소득은 더해주라는 얘기죠. 공부는 안 하고 기타만 치고 있네. 이렇게 계산하는 걸요, 유효조소득이다. 여기서 각종 영업활동 관련된 경비를 빼내야 됩니다. 이걸요, 순영업소득 해줍니다. 여기서 은행에 갚을 원금이자 있죠? 이걸요,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요, 세전 현금 수지. 여기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세 있죠? 이거 뺀 걸요, 세후 현금 수지. 그래서 가유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주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보겠습니다. 얘는요, 매순 전후다. 매순 전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얘는 처음부터 경비 빼고 뭐라고요?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주면 됩니다. 자, 매도 가격에서 매도하는 과정에서의 경비 있죠? 중개 수수료 이런 거 빼면 뭐가 나와요? 자, 순 매도액 나옵니다. 여기서 처분할 때까지 못 갚은 돈, 요걸요, 미상환된 저당 잔금이다 해줍니다. 요거 뺀 걸요, 세전 지분복귀액. 여기서요, 양도소득세 있죠? 이런 걸 자본이득세라는 겁니다. 요거 뺀 걸요, 세후 지분복귀액 해줍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테마 5를 보겠습니다. 테마 5.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해보자. 2번 볼게요. 영업경비에는, 자, 조심할 게, 이 영업경비에는 그 세금 중에 그 재산세 같은 걸 포함시킵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는 여기서 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읽어볼게요. 자,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소득세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포함하면 안 된다. 자, 3번 볼게요. 순영업소득은 유효조소득에서 각종 경비를 뺀 소득입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순영업소득은 유효조소득에서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게 아니라 각종 영업경비를 뺀 소득이다. 각종 뭐라고요? 영업경비를 뺀 소득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는, 요때는, 자, 그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현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있죠? 요거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자, 이 원금 나간 건 비용 인정 안 하는데, 이자 나간 거 있죠? 요런 건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5번 볼게요. 임대사업을 용이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에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자, 네, 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많이 나요? 조금 납니까? 조금이요? 어떤 분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답니다. 이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이렇게 납니다. 자, 오늘 어디를 볼 거냐면 요거 강의 노트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트 106페이지.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자, 그리고 5월 첫 번째 주 있죠? 5월 첫 번째 주가 5월 6일이거든요. 그날 오전 오후 이렇게 합반해서 할 겁니다. 그날 대체 공휴일이더라고요. 5월 5일이 어린이일이죠? 여기 어린이 안 계시죠? 어린이 안 계시니까 노시는 분 없겠네요. 다 언뜻 보니까 20살은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어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월 6일 날 같이 이제 공부할 건데, 요때 이제 오전에는 3월, 4월 달 강의를 그때 마무리할 겁니다. 특히 감정평가 3방식 요거를 그때 끝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드시고 오후에는 이제 5월, 6월 달 강의 첫 강의가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예? 뭐 6시까지 하는 거 우습지 않나요, 여기서는? 그죠? 그리고 요번 주 일요일 날 저희 기출문제 특강 할 건데, 네, 저희 기출문제집 갖고 있는 거 있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겁니다. 그거 말고요, 나눠드린 거 있는데, EBS, 예, 그거 가지고 할 겁니다. 그거를 이틀에 걸쳐서 할 거예요. 4월 28일하고 5월 12일 날 할 건데, 예, 그거는 이제 문제만 계속 풀면은 문제 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작한 특수 교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특수 교재가 뭐냐면, 그 주요 테마를 5장, A4 용지 5장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것만 쫙 보시면 문제 다 풀립니다. 그거 나눠줄 테니까 그거 한번 보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 시간 되시는 분 꼭 나오세요. 예, 그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2번에 걸쳐서 다 풀 겁니다. 거기 있는 거.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안 나오실 거예요? 나올 거 안 나올 거예요? 나오실 거죠? 약속했습니다. 안 나왔다면 저기 집에 가정방문 들어갑니다. 뭐가 집에 문제가 있나 해서 애도 아닌데 왜 안 나왔을까? 20살 넘은 것 같은데 왜 안 나왔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어쨌거나 제가 요번 주 일요일 날도 나올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일요일 날 할 거니까 어제 표정들이 어째 그래. 어제도 했다며요. 어제도 공시보 했다고 하니까 그날도 좀 힘드시더라도 어차피 공부하시러 작정했으니까. 작정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1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강의 노트 106페이지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이다 해갖고 이렇게 지금부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최종 투자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이다 해줍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이제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볼게요. 어디 갔냐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고, 비율 분석법, 이런 게 있는데, 자, 일단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요거 고려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데라는 게 뭐냐면 요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곳 있죠?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여기다가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요거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화폐 시장가치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분석 대상 소득으로 투자해 가고 그다음에 요 8천만 원 있죠. 이거를 매기 소득 이득이다 해줍니다. 소득 이득에다가 처분할 때까지 발생하는 처분 시에 발생하는 7억 있죠. 지분 복귀액 이런 거를 꼼꼼히 예측해서 분석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분 복귀액. 그러니까 투자해 가고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게 되면 처분 시까지 발생하는 소득 있죠. 이걸 꼼꼼히 다 예측해서 분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투자해 가고 얘는 아주 불합리한 가정을 할 건데 이따가 다시 할 겁니다. 얘는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보유하고 그리고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투자해 가고 그냥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아주 무식한 방식입니다. 투자해 가고 뭐라고요?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사용지표가 무조건 내 손에서 나간 돈이죠. 앞으로 들어올 돈 요게 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입니다. 아주 합리적인데 얘는 자, 이 방법마다 사용지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에 따르면 A가 선택되고 이 방법에 따르면 C가 선택되고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의사결정인데 개략적으로 할 때나 써먹는 겁니다. 자, 주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요걸 할 건데 일단은 얘는 알게 모르게 처분할 거를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처분할 걸 가정하는데 가정하면서 자, 이 소득 이득 8천만 원 같은 소득 이득과 자, 7억 같은 지분 복귀액 있죠? 이걸 골고루 따지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문제는 이 5년 있다 처분하게 되면 숫자도 많아지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논리 자체를 매우 간단히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했던 노량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자, 고시원 사업 해보려고 하는데 B도 팔려고 내놨고 C도 D도 팔려고 내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장사가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라도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몇 프로라고요?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10% 이렇게.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좀 싸게 나오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바로 A라는 부동산인데 요거를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매년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라고요? 20%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20%나 버니까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죠. 자,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해줍니다.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요 정도로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요구 수익률. 그리고 요거를요 내부 수익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 이게 그래서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 그리고 요거를요 외부 수익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시장 전체에서의 어떤 체계적 위험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 결정된다 해서요 외부 수익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동산 외부 시장에서의 결정된다 해서. 자, 그러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박스를 딱 그릴 건데 오늘 이제 박스가 좀 많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이거 뭐예요? 자, 쪽지 시험 본답니다. 이렇게 어디 갔어요? 하나, 자, 두 개, 세 개 이렇게. 자, 여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얘는요 수익성 지수법이다. 얘는요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세 가지. 요게 이제 세 가지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최소한 소속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몇 개 있다고요? 세 개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굳이 암기하고자 한다. 그러면 할인해 줄 테니까 순수한 금액만 내. 이렇게 할인해 줄 테니까 순수한 금액만 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할인 현금 수준법은 순현재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재미없나요? 다시 할게요. 내 입장에서 재밌는데 할인해 줄 테니까 좀 순수한 그냥 원금만 내라는 얘기죠. 내가 뭐 이자까지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인해 줄 테니까 순수한 금액만 내. 재미없나요? 한 번 더 할까요?
그만해? 그런다고 제가 안 할 사람인가? 그래서 할인해 줄 테니까 순수한 금액만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간혹가다 이거를 영어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영어. 자, 그래서 요거를요, 순 현재 가치를 줄여서 순현가라는 겁니다. 순을 net, 그 다음 현재를요, present, 가치를요, value 이렇게 얘기합니다. MPV법. 그 다음 수익성을 profitability 해주면 이걸 수익성이라는 뜻입니다. 지수를요, index 이렇게 해서 PI법.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투자한 자체의 수익률을 영어로 internal rate of return 해줍니다. IRR법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뭘 공부했냐면 요걸 지금까지 공부한 겁니다. 여기 박스를 하나 딱 세 가지를 딱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요걸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A라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1억을 투자하게 되면 1년 후에 1억 얼마 들어온다고요?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1년 있다 처분한다 과정해 볼게요. 몇 년 있다 처분한다고요? 5년 있다 처분하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1년 있다 처분한다면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온답니다. 논리를 좀 간단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는 부동산 팔아서 들어온 돈도 있고, 그 다음에요, 장사해서 번 돈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는 내부 수익률은 얘는 뭐냐면 내부 수익률 간단히 계산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1억 투자하니까 1억 2천만 원 들어오니까 간단히 몇 프로라고요? 20%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여기서 내부 수익률 20%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네요. 이렇게. 요거는 얘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요거를 수익률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비교한다고요? 수익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벌죠? 요거하고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다시 볼게요. 얘가 조금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좀. 자, 요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크게. 그래서 요거는 내부 수익률하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요구 수익률밖에 못 벌죠? 요걸 두 개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요때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이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방향을 확 틀어서 다른 형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결국은 투자론의 심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 요걸 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처음부터 저번 주부터 계속 해왔던 겁니다. 얘는 이렇게 해보자.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1억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 1년 후에 처분했을 때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뭐라 할까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인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인 10%로 할인해 볼게요. 이걸 할인하는 건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어쨌거나 10% 빼면 됩니다. 일시불의 현가액이 곱하면 돼요. 그러면 뭔가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는 좀 이따 계산한 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1억 909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10% 뺀 게 이거죠? 맞죠? 거꾸로 한 다음에 여기다 10% 붙인 게 이 금액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벌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되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은 투자해야 10%를 벌면서 1억 2천 생기는 거죠? 근데 내 부동산은 얼마라고요? 1억만 투자했는데도 1억 2천 생긴 거 아닙니까? 벌써 투자 시점에 얼마가 이문이라고요? 909만 원만큼 이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저기, 저거. 어쨌거나 요거 할 수 있겠죠? 몇 번 했는데. 할 수 있죠? 다시 할게요. 다시. 자, 저쪽 가시죠. 그러니까 5억 투자했는데 여기다가 8천만 원씩 들어온답니다. 5년 후에 처분하면 8천만 원 들어오고 처분 시에 7억 들어온답니다. 근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 수익률인 10% 할인한 게 6억이라고 간주해보자. 얼마라고요? 6억. 그럼 여기서 10% 뺀 게 이거죠? 그죠?
그러면 거꾸로 6억에다 10% 더한 게 이 정도 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데 투자해서 이 정도 벌려면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6억은 투자해야 되죠? 근데 내 부동산은요, 5억만 투자해도 이 정도 버는 거 아닙니까? 벌써 얼마가 의무이라고요? 1억만큼 의무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1억을 뭐라고 하냐면 순현가라는 겁니다. 논리를 아주 간단히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909만 원을 뭐라고요? 순현가다 해집니다. 문현가라고요? 순현가는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요? 1억. 909만 원에서 1억을 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의 용어 정도는 가끔 물어보는데 요거를 순현가 해줍니다. 순현가는 요거를 현금 유의백의 현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의백의 현가. 그 다음에 요걸요 현금 유출액의 현가다. 그러니까 요거는 유출액의 현가니까 제로 시험에 나온 거죠. 투자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출액의 현가 이렇게 어렵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순현가가 뭐보다 클 때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뭐 쓸데없이 나온 겁니다. 얘는 뭐 우선순위 이런 거 결정할 때나 써먹은 겁니다. 얘는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현가죠. 근데 요거는요, 이것분의 이거 한 겁니다. 이것분의 이거. 그러니까 1억분의 1억 얼마라고요? 909만 원 해준 겁니다. 그러면 1.0909 이렇게 나옵니다. 0909 이렇게. 그럼 결국은 현금 유출액의 현가분의 뭐라고요? 유의백의 현가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걸 수익성 지수. 자,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요때 선택하는 겁니다. 뭐보다 클 때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지저분하니까 이거 다 필요 없고,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 그림에서 딱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다면, 자, 10% 할인했죠? 그럼 여기서 요거 뺀 걸 뭐라고요? 순현가다.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고. 자, 이것분의 이거 한 걸 뭐라고요? 수익성 지수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클 때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투자론의 어떤 심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할게요. 요것을 할인하게 되면 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온 금액에서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순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가장 기본이 된 논리니까 요거 정리하시고, 지금부터 여기다가 살점을 좀 붙여나가겠습니다. 살점.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만 좀 붙이랍니다. 이것도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도 붙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자, 여기다 이제 A에 투자해서 진짜 1년 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벌어갖고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이민 가려고 팔려고 내놨더니 어떤 놈이 찾아와서 안 왔어요? 찾아왔겠죠? 그러면서 요모조모 훑어보더니, 투자액에 비해서 수익이 아주 좋네요. 자기한테 팔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나 팔려고 내놨는데 너 얼마 줄래? 했더니 그놈이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1억을 투자했으니까 1억을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뭐라고요? 몇 번 했는데? 예? 이상하네. 자, 꺼져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기억 안 나요? 근데 왜 대답 안 해요? 기분 상당히 나쁘네. 자, 어쨌거나 꺼져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 입장에서 당연히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하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기대치가 떨어질 건데, 그럼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나 볼게요? 어디 올라가냐면,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리려고 하죠? 그죠? 그럼 어디일 때까지예요? 10%가 될 때까지는 계속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주인 입장에서도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요? 최소한 1억 909만 원 쪽. 그러니까 1억 909만 원을 투자해 10%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 얻을 수 있는 가격이 1억 909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주인도 계속 가격을 올리려고 안 올리려고? 올리려고 하는데 얼마까지예요? 1억 909만 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 수익성이 좋으니까 계속 올려줄 의향이 있죠? 어디까지? 최대한 1억 909만 원이 될 때까지는 계속 올려줄 의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걸요 투자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투자가치, 투자론에서는. 그리고 요거는요 시장에서 구입한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요 시장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은 투자론에서는. 그래서 투자가치가 뭐보다 클 때요? 시장가치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내부 수익률 볼게요. 내부 수익률은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곧바로 20%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저런 것들은 내부 수익률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맨 왼쪽에 저런 것들은 자, 내부 수익률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한 자체의 수익률. 그죠? 연평균 수익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더니, 자,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할인했더니 1억으로 만든 할인율 있죠? 그러니까 뺐더니 1억, 붙었더니 이 금액 있죠? 요걸 만든 할인율이 2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더 어렵게 표현해 볼게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일치시켜 놓은 할인율 있죠? 요거를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렵네요. 그럼 더 어렵게 표현해 볼게요. 더 어렵게. 자, 얘를 할인했더니 투자 금액과 일치하는 할인율, 1억으로 만드는 할인율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요거 뺀 걸 수년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갔어요? 요거는요, 수년가를, 요 자주 물어봅니다. 수년가를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여기서 요거 뺀 게 0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요, 수익성 지수는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요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자,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냥 암기하세요. 자,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뭘로 만든다고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는요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 이제 가장 기본이 된 논리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약간의 그 살점을 조금만 더 붙일 겁니다. 가장 어렵게 한번 붙일 건데, 요거는 잠시만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놔주세요. 그냥.